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에서 조용한 새벽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복도에서 살금살금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잠든 이웃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레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창밖에는 아직 짙은 새벽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가을 아침 한강변에 피어오르는 물안개처럼 무겁고 끈적였다. 침대 옆 협탁 위 알람시계는 붉은 불빛으로 4시 37분을 깜박이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심야의 도심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처럼 음산했다. 침대 위에는 박수진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칼은 잠결에 흐트러져 베개 위에 마치 오래된 한복 자락처럼 흩어졌다. 그 모습은 서울 근교 작은 시골집에서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이불의 무늬를 떠올리게 했다. 가을밤 장작난로에서 나던 쌀쌀한 연기와 오래된 옛 이야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듯한 기억이었다. 그 방 한켠에 서 있는 김민석은 무거운 이불 속에서 몸을 살며시 빼냈다. 이불에서는 먼지 냄새와 함께 은은한 라벤더 향이 스며나왔다. 수진이 명동의 작은 향수 가게에서 세일할 때 사온 향수였다. 그 향기는 민석에게 대학 시절 연애하던 날들의 풋풋한 기억을 상기시켰다. 그때 그들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기숙사에서 미래에 대해 조심스레 꿈을 나누곤 했다. 민석은 공장 조립공으로, 수진은 회계사로 사회에 나가겠노라 다짐했다. 요즘은 수진의 어머니 박정자 씨 집에 얹어 산 지 3주째다. 그들은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가 수도관 교체와 벽 틈새 보수를 이유로 잠시 정자 씨 집으로 옮겼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몰려들어 이를 부딪히게 만들던 그 낡은 아파트와 달리 이 작은 원룸은 낡은 벽지와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담배 연기와 난로에서 타는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정자 씨는 가끔 몰래 담배를 피우고는 싱크대 밑에 빈 깡통에 담배꽁초를 숨겼다. 방 구석구석에는 바퀴벌레들이 밤마다 먹을 부스러기를 찾아다녔다. 민석은 살금살금 복도를 걸었다. 낡은 카페투는 서울의 오래된 공장지대 아스팔트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어린 시절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기억이 스치던 곳이었다. 이 멀리서 새벽 첫 전철 소리가 덜컹거리며 들려왔다. 낡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가 삐걱거리며 레일을 달리는 소리는 도시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7호선은 5시에 첫 차를 띄워 출근길 인파를 실어 나른다. 아파트 입구에서 문소리가 찰칵 울려 퍼졌다. 이참에 이웃집 미스터 김이 마트에 갔나? 아님 1층 할머니가 잠 못 이루고 나왔나? 민석은 귀를 기울였다. 전날 밤 수진과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며 맥주 2캔을 마셨던 기억이 났다. 공장 반장에게 혼난 뒤 스트레스를 풀려던 참이었다. 소리는 이내 달그락거리는 병들의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가을에 담근 장아찌인가? 민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정자 씨가 어머니로부터 전해받은 비법으로 직접 담근 김치와 장아찌였다. 숟가락이나 동전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부엌에서 났다.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마치 아버지가 들려준 옛날 귀신 이야기처럼 민석은 점점 불안해졌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서 밤마다 들리던 삐걱거림과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떠올랐다. 설마 쥐나 이웃인가?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도 조용하고 신중했다. 민석은 부엌 문을 천천히 열었다. 걸려있던 수건이 휘청일까 조심스러웠다. 수건에서는 기름기와 식기세척제, 그리고 식초 냄새가 섞여 나왔다. 어스름한 가로등 불빛이 오래된 창가의 해바라기, 무늬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커튼은 90년대 남대문 시장에서 샀다는 낡은 물건이었다. 민석은 서서히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 낡은 냉장고 앞에 박정자 씨가 서 있었다. 오래된 대우 냉장고는 마치 시동을 걸지 않은 낡은 트럭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정자 씨의 무거운 몸이 살짝 흔들리며 마치 고향 마을에서 부르는 민요 가리랑에 맞춰 춤을 추는 듯했다. 그녀는 옛날 시골 무도회에서 입던 한복 치마를 연상시키는 플라워 무늬의 플라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허리띠는 풀어져 있으며 비슷한 색깔의 낡은 속옷 가장자리가 살짝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오래된 유리와 금속 소리를 따라 부엌 찬장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찬장 문이 삐걱거리며 어둠 속에서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찢어진 혜태 과자 봉지가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과자는 정자씨가 다이어트 때문에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옆에는 라즈베리 잼이 묻은 끈적한 숟가락과 수진이 전날 만든 말린 열매차가 담긴 컵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다. 갑자기 바닥 나무 판자가 딱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정자씨가 획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닭장에 숨어있는 여우처럼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번쩍였다. 짙은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고 민트향이 나는 얼굴 크림이 바람에 흩날렸다. 입술은 짙은 체리색 립스틱으로 칠해져 있었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검은 머리에는 은빛 머리핀 하나가 반짝였다. 민석 씨,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서 기어 다니십니까? 잠이 안 오나? 아니면 또 악몽이라도 꾸셨나? 그녀는 마치 골목극 무대에서 엄격한 할머니 역할을 연습하듯 투덜거렸다. 짧은 빨간 매니큐어 칠한 손톱이 식탁 모서리를 두드렸다. 은색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팔찌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그건 고인이 된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다. 민석은 그냥 하고 대답하며 눈을 피했다. 땀이 손바닥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담배를 오래 피워서인지 그 숨결은 거칠었고 약간의 휘파람 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석의 심장은 마치 용접공의 망치질 소리처럼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군대에서 배운 자제력을 떠올리며 침착해지려 애썼다. 목이 바싹 말랐고 그는 단지 물이 아니라 이 숨막히는 의문을 잠재울 답변을 원했다. 정자씨는 급히 옷매무새를 고치며 식탁 위에 놓인 유리 소금통을 가까스로 건들지 않으려 했다. 그 소금통은 수진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정자씨가 80년대 모스크바 여행 때 산 기념품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낡은 털실 슬리퍼를 끌며 다가와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며 말했다. 물이 끓으면 차라도 한잔 하세요. 잠이 안 온다면서 인생 이야기도 좀 하자고. 민석은 어젯밤 주방 설거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수진과 정자씨가 벌였던 싸움을 떠올렸다. 정자씨는 항상 젊은 세대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집안일은 못한다고 잔소리했다. 그는 찬장을 힐끔 보며 그 낡은 찬장이 마치 오래된 고물상에서나 볼 법한 골동품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가 차봉지에 손을 뻗자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정자씨 눈빛에는 조롱인지 경고인지 모를 이상한 빛이 스쳤다. 마치 11월 겨울바람처럼 온몸을 시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민석은 고개를 돌리고 봉지를 뜯으려 애썼다. 그 순간 갑자기 방 한쪽에서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다. 심장이 총성처럼 뛰었다. 수지는 이불을 뒤척이며 깨었고 정자씨는 즉시 자세를 고쳐 입을 크게 열어 말했다. 일어나서 샤워해라, 민석아. 내가 팬케이크 굽는다. 또 지각하면 사장님한테 혼날 거야. 수진아, 일어나. 물 끓었다. 그녀는 찬장을 다시 힐끔 보며 혹시 무언가 숨어있나 확인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오래된 가스레인지 불꽃을 꺼려며 월세 청구서가 매달 올라간다고 투덜거렸다. 민석은 조용히 방을 나섰고 문가에서 졸린 수진과 부딪혔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마를 문지르며 잠을 쫓으려 애쓰다 미소 지었다. 치아 교정 덕분에 반짝이는 가지런한 이가 빛났다.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 또 악몽 꿨나? 아니면 어제 맥주가 목구멍으로 안 내려갔어?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함이라 둘러댔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정자씨의 찬장 앞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그녀가 새벽에 숨기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 연금인지, 약인지, 아니면 훨씬 더 무서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렸다. 그날 아침, 서울의 아침은 겨우 기지개를 켜듯 느릿느릿 깨어났다. 해는 구름 사이로 겨우 얼굴을 내밀었고 한강변 어부들은 벌써 그물에서 물고기를 걷어 올렸다. 민석은 정자씨 집 부엌에서 낡은 찻잔으로 진한 녹차를 마시며 옛날 소련 시절 무늬가 새겨진 컵을 손에 쥐고 있었다. 정자씨는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아꼈다.
수지는 낡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주방을 오가며 아침 준비를 했다. 티셔츠에는 작고 흐릿한 부엉이 프린트가 있었는데 3월 8일 여성의 날에 언니가 선물해준 것이었다. 그녀의 날씬한 몸매는 마치 대학 신입생처럼 보였고 머리는 대충 묶은 포니테일에서 몇 가닥이 풀려나왔다.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민서가? 수진이 차를 따라가며 꿀을 한 스푼 넣었다. 또 악몽이야? 공장 일이 또 꼬였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했다. 정자 씨의 눈빛과 그 찬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둘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수지는 시장에, 민석은 공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공기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뭔가 있으면 말해. 우리 팀이잖아. 민석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늦가을 서울의 공장 작업장은 차가운 쇳소리와 기계 굉음으로 가득했다. 김민석은 터빈 부품을 조립하며 반복되는 동작에 손이 저려왔다. 귀에는 프레스 기계 소음과 반장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다. 민석. 또 졸고 있냐? 이러다간 우리 팀 다 망친다. 보너스는 꿈도 꾸지 마. 반장의 목소리는 쇠벽을 두드리는 듯 단호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힐끔거렸다. 야, 민석, 뭐야? 좀비라도 된 거야? 수진이한테 잔소리 들었냐? 가장 수다스러운 상우가 어깨를 툭 쳤다. 민석은 피곤하다고 얼버무렸지만 머릿속에는 그 밤 정자씨 찬장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에 그는 담배 휴게실로 향했다. 프리모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공장 마당의 회색 아스팔트와 기름 냄새를 바라봤다. 마음속엔 의문이 가득했다. 정자씨가 뭔가 불법적인 걸 숨기고 있는 걸까? 90년대 주점에서 술 장사하던 이웃들처럼 그때 동료 파출소 출신 박성호가 다가와 농담 섞인 말을 던졌다. 이참에 반장도 바꿔야지. 시즌 못 살려 먹는다니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다. 오후 근무는 더 힘들었다. 반장이 민석을 사무실로 불러 경고했다. 민석, 정신 차려. 개인 문제는 일터에 안 들여와야지. 그 말에 민석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 모든 게 발각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채소를 손질하고 파이를 구웠다. 하지만 민석은 지친 기운에 눌려 있었다. 둘은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만두를 빚으며 수지는 직장 동료 이야기로 입을 열었다. 어제 어떤 동료가 보고서 때문에 상사한테 화냈다더라. 서류를 던지고 난리 났대. 근데 넌 왜 이리 조용해?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민석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머릿속엔 정자씨의 찬장과 그날 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문 쪽을 자꾸 쳐다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가 부엌을 확인하러 일어났을 때 찬장은 닫혀 있었지만 머릿속에선 무언가 움직이는 듯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민석은 바람에 흔들리는 거미줄 같은 그림자를 보았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몸이 움찔했다. 갑자기 차가운 손길이 그의 팔에 닿았다. 민석은 눈을 떴다. 거기 흐트러진 은빛 머리칼을 늘어뜨린 박정자 씨가 소파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타는 숯처럼 빛났다. 꽃무늬 가운은 대충 묶여 있었고 목에는 교회에서 받은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였다. 조용히 해. 수진 깨우면 큰일 난다. 그녀는 민트향 크림 냄새가 나는 숨결로 속삭였다. 저항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밤마다 날 훔쳐보는지 다 얘기할 거야. 민석은 두려움과 혐오감에 몸이 굳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협박했다. 민석은 결혼식, 아이 계획 같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며 현실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마치 천년처럼 느껴졌다. 정자 씨가 조용히 방을 나가자 민석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심장은 뛰고 손은 떨렸다. 그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는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는지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머리가 무겁고 숙취처럼 느껴졌지만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정자 씨는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고 옆집 음주자들을 욕하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
민석은 찬장을 힐끔 보며 저주받은 보물 상자를 보는 듯한 심정이었다. 수지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하며 물었다. 괜찮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석은 웃으며 피곤하다고 둘러댔지만 가슴속에선 불안과 고통이 녹아내렸다. 수진이 전화. 통화하러 나간 사이 정자 씨가 몰래 민석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다. 손이 전기 충격을 받은 듯 떨렸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자정에 안 오면 내가 날 훔쳐본 걸 수진에게 다 말할 거야. 바보짓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다 잃는다에 피가 식어 내려가고 쪽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분명한 협박이었다.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까? 민석은 정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 입가엔 냉소가 번져 있었다. 마치 이 게임의 모든 법칙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그날 일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다. 공장에서 부품 조립 실수로 반장한테 공개적으로 혼났고 경고까지 받았다. 저녁에 수진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그렇게 민석의 가장 힘든 몇 주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온통 협박과 불안에 사로잡혔다. 동료들은 그의 산만함을 눈치챘고 상우는 살짝 불러 조언했다. 형, 돈이나 여자 문제 있으면 말해. 도와줄게. 반장은 계속 괴롭혔고 수지는 점점 걱정하며 병원 가자고 권했다. 너 너무 말랐어. 민석아. 그는 피곤하다고 거짓말했지만 마음은 녹슬어가는 기계처럼 부서지고 있었다. 저녁이면 수지는 웃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코미디를 틀었지만 민석은 점점 침묵했다. 그는 진실이 부부를 무너뜨릴까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정자 씨가 식탁 밑에서 민석 다리를 스쳤다.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석은 깜짝 놀라 차를 쏟았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석은 벌레가 들어왔나 바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라고 되뇌었다. 그 협박은 일주일에 2번씩 반복되었다. 정자 씨는 몰래 다가와 속삭였고 민석은 저항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안 돼, 라며 그녀 손을 밀치자 정자 씨는 내일 다 말할 거야. 더 자세히, 라며 위협했다. 민석은 무너져 욕실 거울 앞에서 흐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비참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 시기 민석은 이상한 전화도 받았다. 모르는 번호에서 침묵만 들리거나 누군가가 다가오면 끊어졌다. 공장에선 조용히 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쪽지가 발견됐다. 마침내 아파트 보수공사가 끝나고 이삿짐을 싸서 서울 도심에 가까운 신촌 쪽 새 아파트로 옮겼다. 정자 씨는 문 앞에서 화려한 꽃무늬 가운에 그 빨간 팔찌를 차고 서 있었다. 민석 눈에는 그것이 족쇄처럼 느껴졌다. 놀러와요. 옛날처럼 전 붙이고 기다리게 라는 가짜 미소를 수진에게 보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협박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차 안에서 수진은 새 가구를 사고 고양이를 키우자는 등 밝은 미래를 꿈꿨다. 민석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물었다. 도대체 정자 씨는 뭘 원하는 걸까? 왜 나를 목표로 삼은 걸까? 단순한 외로움인가? 아니면 오래된 원한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큰 게임의 말인가? 밤이면 그는 아직도 복도에서 발소리와 찬장 삐걱거림을 듣는 듯했다. 새로 산 가구는 IKA였지만 마음속 낡은 찬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잠에서 깨면 문을 확인하고 창밖을 내다봤다. 자동차 불빛은 희망처럼 반짝였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는 수진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침묵 속에 허물어질까? 싸구려 크림 냄새와 두려움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 거실은 겉보기엔 평화로웠다. 하지만 김민석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다. 수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고요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민석은 눈을 감고 과거를 되뇌었다. 정자 씨가 찬장에서 무언가를 숨기던 그 순간 그녀 눈동자에 번졌던 불길한 빛깔.
그 비밀은 마치 오래된 비밀의 문을 지키는 열쇠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열쇠가 열리면 가족과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침이 밝았다. 수지는 베이지색 가운을 걸치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시장에서 산 따뜻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스했지만 민석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근처 숲에 가서 소량기도 마시고 버섯도 좀 따요. 수진이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어두운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다. 이사했어도 마음의 짐은 그대로였다. 낮 동안 두 사람은 장을 보고 우성공원에서 가을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산책했다. 수지는 동네 이웃 이야기를 꺼냈다.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랑 아기가 있는데 밤마다 울어서 힘들대. 그리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개 데리고 자주 산책 다니셔. 난 이 동네가 좋아. 마치 할머니 댁 시골 같아. 민석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질문은 여전했다. 정자 씨가 숨기는 과거는 뭘까? 그녀가 공장 시절에 무슨 일을 했던 걸까? 그 섬뜩한 협박은 왜 나를 겨냥한 걸까? 밤이 찾아오자 수진이 잠든 사이 민석은 창가로 다가갔다.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다. 새 아파트에는 그런 찬장이 없었지만 그의 기억 속엔 그 삐걱거리는 낡은 찬장이 선명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끝났다고 생각 마흔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자정의 옛 공장 앞에서 만나. 늦지 마. 안 그러면 수진이 진실을 알게 돼.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누굴까? 어떻게 새 주소를 알았지? 그리고 그 만남은 무슨 의미일까? 함정일까? 아니면 단서일까? 민석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깊게 쉬며 이불을 덮었다.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곧 다가올 위협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져 갔다. 다음 날 민석은 고민 끝에 옛 경찰 동료였던 이서준을 만났다. 그들은 공장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커피와 담배 연기가 가득한 좁은 공간이었다. 너 유령 본 사람 같아. 서준이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석은 정자 씨의 협박, 이상한 쪽지, 그리고 새벽의 불길한 소리에 대해 털어놓았다. 서준은 진지하게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 이상이야. 누군가 널 큰 게임에 끌어들이려는 것 같아. 왜 나야? 난 평범한 공장 노동자인데 우연히 끼인 말일 수도 있고 수진이 재무 일을 하니까 그쪽 연관일 수도 있어. 민석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서준은 덧붙였다. 내가 번호 추적하고 주변 조사해볼게. 근데 조심해. 범죄자들은 장난 아니야. 그날 민석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전화를 수시로 확인했다. 집에서 축구 경기를 틀었지만 마음은 산란했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달랬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민석은 겨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 12시 가까이 어두운 골목의 후드티를 입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주변을 살폈다. 입가에는 미스터리한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이야. 민석 씨, 그 그림자가 속삭였다. 깊은 어둠이 모든 걸 삼켰다. 남은 건 두려움과 기다림뿐이었다. 그 만남이 어떤 비밀을 드러낼지, 그리고 민석이 이 거미줄 같은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느 쌀쌀한 서울의 가을밤, 김민석은 좁은 골목길을 조심스레 걸었다. 오래된 공장과 낡은 창고가 줄지어 서 있는 곳, 그는 빗방울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발소리 낮춰 걸었다.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에는 서준이 보낸 메시지가 깜박였다. 조심해, 이건 함정일 수 있어. 민석은 긴장한 채 주변을 살폈다. 골목 끝에 희미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낡은 가죽 코트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바로 서준이었다. 은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서준이 중얼거리며 담배꽁초를 땅에 버렸다. 그의 얼굴은 후드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여긴 초보자들이 얼씬할 곳이 아니야. 민석은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다. 정자 씨와 그 남자, 파벨 안드레이치 같은 인물과 무슨 관계야?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서준은 노트북 화면을 켰다. 사진과 문서들이 펼쳐졌다. 여기 정자 씨와 그 파벨이 찍힌 사진이 있어? 파벨은 전직 조직 보스야. 아직은 은퇴했지만 경찰부터 사업가까지 두터운 인맥을 가진 인물이지. 그들과 정자 씨가 손잡은 이유가 뭐야? 뭔가 큰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 저 찬장 기억나지? 거기에 중요한 문서들이 숨겨져 있어? 토지 계약서, 빚, 부동산 거래 내역, 심지어 정치인 뒷조사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민석은 사진 속 낡은 찬장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걸 경찰에 넘기면 모두 끝장날 수도 있겠네. 서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조심해야 해. 정자 씨는 널 입막음하려는 거고,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넌 지금 큰 게임판 위에 올라선 거야. 민석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체스 이야기가 떠올랐다. 세수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먼저 저 문서들을 확보해야 해. 그녀가 숨긴 장소를 알아냈어. 옛날 시골 별장, 수서동 근처에 있어? 거기서 출발하자. 그날 밤, 민석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몰래 수서동으로 향했다. 낡은 별장은 녹슨 철문과 삐걱거리는 대문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살폈다. 그리고 오래된 마룻바닥 아래 숨겨진 비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편지, 사진, 그리고 여러 서류가 가득했다. 그중엔 정자 씨와 파벨의 수상한 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석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죽처럼 터질 듯했다. 며칠 뒤, 수진이 야근을 간 사이, 민석은 옛집으로 돌아갔다. 그 낡은 아파트 부엌 찬장을 열고 비밀 공간을 찾았다. 드라이버로 잠긴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자 문서들이 들어있는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민석이 속삭였다. 하지만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다. 또 왔구나. 민서가 박정자 씨가 어두운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입술에는 음모에 가득 찬 미소가 번졌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알게 될 줄은 몰랐지. 그 순간 문이 끼익하며 열리더니 파벨 안드레이치가 들어섰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주머니에 숨긴 권총이 긴장감을 더했다. 민석, 내 친구 서준도 우리 편이야. 이미 다 계획된 일이지. 민석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뒤로 물러났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경찰도 알고 있어. 파벨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널 불렀지? 이제 내 선택이야. 협력하든가 아니면. 그 순간 문이 콱 열리며 서준과 경찰 동료 2명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넌 배신자가 아니야, 민석. 이건 모두 함정이었다. 격렬한 대치 상황은 곧 끝났다. 파벨은 체념한 듯 항복했고 정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미래를 위해서. 민석은 수진을 꼭 안았다. 따뜻한 그녀의 체온이 모든 고통을 잊게 했다. 밖에서는 다시 도시의 시끄러운 전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석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어둠 속 누군가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입가엔 또 다른 비밀스런 미소가 번졌다. 다음 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엉성한 벽지와 낡은 전등 불빛 아래 서울 마포구 옛 아파트 복도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김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찬장에 꽂힌 서류 뭉치를 꼭 쥐었다. 낡은 찬장은 마치 오래된 시간의 상자를 열어젖힌 듯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의 눈앞엔 박정자 씨와 파벨 안드레이치가 서 있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이제 모든 게 내 손에 달렸어. 민서가. 정자 씨의 냉정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고 입가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 꽃무늬 가운은 그녀가 숨기고 있던 과거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파벨은 무표정하게 권총을 꺼내며 낮게 말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모든 게 끝장난다. 선택은 내 몫이다. 민석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돈, 힘. 정자 씨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넌 너무 순진해, 민석아. 이건 너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권력과 통제의 문제지. 이 서류들은 그 열쇠야. 세상을 뒤흔들 수도, 세상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파벨은 낮게 덧붙였다. 서류를 내놓으면 잊어버리자. 안 그러면 내가 아는 모두가 위험해질 거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쾅 열리며 수진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민석 씨, 무슨 일이에요? 두려움과 충격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수진아,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내 엄마가 나를 협박했어?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범죄와 음모가 얽혀 있어. 정자 씨는 냉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파벨은 권총을 치켜들며 위협했다. 입 다물어. 아니면 모두 죽는다. 그 순간 경찰과 서준이 들이닥쳤다. 손 들고. 넌 혼자가 아니야, 민석. 이건 함정이었다. 격렬한 순간이 지나고 파벨과 정자 씨는 체포되었다. 정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건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 라며 절규했다. 민석은 수진을 꼭 안으며 그녀의 따뜻함에서 힘을 얻었다. 바깥에선 다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어둠이 자리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다른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함께 긴장이 감돌았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비밀과 위협을 품고 있을까? 민석과 수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모든 답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